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보강 2회차 첨단 신소재 운용 및 활용 시간입니다. 자, 지난 이보강 때는 의료용 소재가 무엇인지, 의료용 소재에서 화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화학 중에서도 무기화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좀 봤었었고, 조금 뜬금없이 건너뛰긴 했지만 나노 기술이 의료용 소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이 보강에서 나노 다이아그노시스와 나노 테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나노 물질을 사용한 치료, 나노 물질을 사용한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나노 테크놀로지와 무기화합물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유기화합물들이 테라피와 테크놀로지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번 이 보강에서는 그런 무기물질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의료용 소재 중에 나노 약물 전달체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세션을 나눠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세미나도 듣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건지 알고 있을 텐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럴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셋업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학이다 그러면은 수천 년 전부터 물리학을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던 것들 고전역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최근 20세기 이후에 개발된 퀀텀 미케닉스라는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고, 더 최근에 이야기하는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분야에는 뭘 가르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력학이다 그러면은 연력학 법칙 3가지, 연력학 0법칙,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약물 전달이라는 것은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다이내믹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가 100%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이 보강에서 강의하는 내용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드럭 딜리버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DDS release drug molecules in sustained manner or delivers drug molecules to target organ or cells. 자, 첫 번째 sustained manner라는 것은 long-term release라는 뜻인데요. 약물을 찔끔찔끔 서서히 방출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deliver to target organ or cell이라는 것은 이 약물이 전해져야 되는 특정 표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 지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약물 전달은 투머입니다. 투머나 캔서들. 다른 병에 비해서 캔서들, 암세포들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약을 써야 되고, 이 강한 약을 쓰게 되면은, 강한 약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돌려서 하면 세포 독성이 강한 약을 의미를 하는데요. 세포 독성이라는 것은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최대한 안 가고 암세포에만 가도록 만들어주는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자, drug delivery technology modify drug release profile, absorption, distribution, elimination for the benefit of improving products, efficacy and safety, as well as patient convenience and compliance. 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죠. release profile, absorption, distribution, elimination. 혹은 다르게 분류하시는 분들은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이라고 해서 ADME라고 불리는데, 약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ADME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그 ADME를 잘 조절해주면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단순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알약을 한번 먹었을 때 파마코키네틱의 혈중 농도가 쭉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이 몸 안에서 약을 찔끔찔끔 내주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실제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할 때는
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약을 먹어서 올려주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 먹어서 올려주는 건데 귀찮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만 약을 먹을 때 약을 먹는 시간을 잘 놓칩니다. 단순히 놓치는 게 아니라 약물 농도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약효가 지속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드럭 딜리버리 테크놀로지가 릴리즈를 조절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드럭 릴리즈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디퓨전입니다. 캐리어 안에서 약물이 농도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게 디퓨전이고요. 디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약물 전달체가 부서지면서 약이 빠져나오는 원리가 있고, 스웰링은 이제 붓는다는 건데, 어릴 적에 그런 장난감들 좀 있었습니다. 어떤 뭐 공룡알 같은 건데 물에 넣으면 공룡알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조그만한 공룡 모양이 있는데 얘네가 물을 먹으면서 커지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물을 머금으면서 팽팽하게 붓는 것을 스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컴팩트하게 약물이 들어있는 전달체에서 팽윤되면서 약이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Affinity Based Mechanism이라는 게 있는데, 약물 전달체 안에 있을 때는 전달체하고 굉장히 애피니티가 좋았었는데 병변 부위를 딱 가니까 병변 부위에 약이 이제 전달체보다 더 좋아하는 모이어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서스테인드 릴리즈라는 건 이런 거예요. 테라피틱 윈도우 안에 약물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약을 먹었다가 농도가 떨어질 때쯤에서 스티뮬러스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스티뮬러스는 약을 먹는 겁니다.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하겠죠. 실제 약효가 생기는 거는 이 커브의 아래쪽에 면적하고 같습니다. 이걸 이제 잘해주기 위해서 한번 먹었을 때 컨트롤 릴리즈가 되면은 이 테라피틱 윈도우를 최대한 채우는 형태에서 약물의 농도를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타겟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여기가 병변 부위인데 여기만 가지 않고 온 몸에 이분하게 퍼집니다. 근데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갖게 되면 여기에만 최대한 많이 모이게 되죠.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적은 양의 약을 먹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해열제라든지 뭐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먹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알 먹을 만한 분량을 10분의 1알만 먹어도 타겟에만 딱 가도록 하고 다른 데 낭비를 안 한다면은 그만큼 의약품의 제조 수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아주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가지 않기 때문에 약이 가지는 독성을 정상세포들이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건 어쨌든 엑소제너스 모리큘이기 때문에 엑소제너스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우리 몸이라는 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많은 관문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피부 각질 조직은 죽은 세포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피부를 통해서 뚫고 뭔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진피층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위장관에서 아무 음식이나 아무 영양소나 몸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해서 위장관의 어느 부분으로 집어넣을지를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장관이라고 하는 내부 구조도 스킨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차례의 뭐라 그럴까요?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배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 배리어를 갖고 있는 이 세포에 아주 넌 스페시픽하게 약물이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이 보강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페이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는 꼭 들어주셔야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DDS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전략적인 부분들입니다. 5가지 정도가 있고 이 5가지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가 뭔지를 정리를 해둔 건데요. 처음에 드럭 릴리즈고, 두 번째가 타겟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약물 분자를 케미컬리 혹은 바이올로지컬리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롱텀 서큘레이션 해야 되고, 약물 내성인 리지스턴스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 마지막이 마차페인데요. 드럭 릴리즈, 컨트롤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테라피틱 펑션을 가질 수 있는 테라피틱 윈도우 내에서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기술이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약물하고 드럭하고 인터랙션, 약물하고 바이오 시스템하고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타겟 스페시피시티라는 거는 특정한 부위에, 병변 부위에 약물을 전달해 주는 거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기술은 엔티바디 같이 특정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모이어티를 캐리어에 부착해 주는 겁니다.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 게, 테크놀로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것 외에 다른 전략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전략들이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왜 또 어떤 의미들인지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케미컬리 바이올로지컬리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은 약물의 펑셔널리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물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한 80% 이상은 유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물이 약으로서 액션하는 건 메커니즘이 꽤 달라요. 유기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이뮤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되고 약물을 먹습니다. 마크로파지라는 대식 세포가 너무 조그만한데 한 수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먹고 봅니다.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먹고 보는 문제가 있어서 약이 없어져요. 혈중 농도가 계속 떨어져요. 혹은 약물을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보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관을 하려면은 액체질소 온도에서만 보관을 할 수 있고, 상온에 나오면 디그라데이션 되기 시작해서 일주일 안에 다 유통을 해야 되고 약을 맞아야 되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단순히 안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인캡슐레이션 시스템을 많이 쓰고, 인캡슐레이션, 이게 캡슐화를 할 때 겉껍질이 되는 캡슐이 케미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이나 바이올로지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리포좀이나 마이셀이나 고분자 계열의 리니어 고분자 계열의 약물 전달체,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케미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달아낸다든지 캡슐 안에 집어넣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롱텀 서큘레이션하고 리지스턴스 오버컴이 재밌는 점인데, 보통 약을 먹었을 때 약물 농도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일리미네이션 때문이죠. 메타볼리즘하고 일리미네이션 때문인 게 굉장히 큰데, 우리가 먹은 약을 최대한 버려지는 일이 없이 이 혈관을 타고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자라는 개념입니다. 롱텀 서큘레이션입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잘 만들어도 약물 분자들은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 보면 혈관에서 마크로파지에서 대식작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정말 생체하고 관련이 없는 캡슐로 싸버리면 오랫동안 한 달이고 2달이고 몸만 순환을 하면서 병변 부위에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카무플라지 한다는 거. 약물이 갖고 있는 케미컬 내처를 숨겨버리는 거. 이런 역할을 하면 몸 안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순환을 할 수가 있고, 약물 내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약물 내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막에서 약물이 인식이 돼서 그 약물이 이제 세포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약물이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 세포들은 그 약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약물 내성 기작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수용체를 다르게 발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세포막에서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케미컬 네이처를 갖고 있지 않은 캡슐로 약물 분자를 싸게 되면 이제 일종의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마차폐하는 거는 이제 그 당위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캡슐에 집어넣어서 좋지 않은 냄새나 좋지 않은 맛을 줄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약물 전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초기부터 나왔었던 개념인데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로 많이 먹는 오메가3는 그냥 먹으면 엄청 비립니다. 그래서 두꺼운 연질 캡슐에 집어넣어서 그 비린 맛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해줍니다. 그냥 연질 캡슐을 까서 드시면 엄청 비린 기름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필요할 때 먹는 우루사 연질 캡슐인데 우루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우루소 데옥시콜릭 액시드라는 담즙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데 엄청 씁니다. 이 쓴 맛을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사람들이 그 쓴 맛을 먹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루사 연질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혈안 기관은 통과하게 만들고 장에서 분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질 캡슐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맛이 굉장히 특이하다든지 뭐 저런 것도 있죠. 정로한 당이정도 있죠. 정로한 당이정도 정로한 냄새는 나지만 그 특유의 쓴 맛은 느껴지지 않도록 설탕 코팅을 해둔 거죠. 이 5가지의 전략과 의미들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나노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 사례를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으로 나눠뒀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나노 물질의 디멘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나노 물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넓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큐브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폴로지를 갖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모폴로지에 따라서 기능성이 좀 달라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첫 번째 보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가 10에서 100나노미터 사이 정도가 되면 그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기능성이 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길쭉한 튜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튜브를 따라서 튜브의 길이가 뭐 수백 나노미터다 그러면 이 튜브의 이쪽 부분은 A라는 펑션을 주고 이쪽 부분 B라는 펑션을 주겠지만 튜브의 이 직경 방향으로는 10나노미터 전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펑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디멘전에 따른 펑셔널리티를 많이 줄 수가 있어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개의 차원의 물질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노물질하면 0차원 나노물질입니다. 0차원 나노물질은 파티클 혹은 닷이라고 부릅니다. 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사례는 마그네틱 아이온 옥사이드입니다. 이거 부르는 이름이 꽤 여러 가지인데요. 스피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IONP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스피오라는 건 슈퍼파라마그네틱 아이온 옥사이드의 약자가 되겠고 IONP라는 거는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이온 옥사이드예요. Fe3-델타 O4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Fe3O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성산화철이라고 불리는 것들. 색깔이 좀 까만색이고요. 자성을 많이 갖는 건데 예전에 저기에 많이 쓰이던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 세대는 아니지만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은 그 크레디트 카드의 마그네틱 라인에 얘네들을 마그네틱 나노파티클들을 정렬시켜서 자성 정보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네들이 의료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티클이면서 표면을 제어하기 쉽다는 점도 있고 얘가 슈퍼 파라마그네틱이라는 자성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자성 성질을 가지면은 얼핏 생각하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몸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석으로 당겨서 어떤 병변 부위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N극, S극을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걸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 겁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입자끼리 프릭션을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내는
마그네토 더멀 테라피 같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얘 자체가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MRI에서 레저넌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단시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슈퍼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띠기 때문인데, 슈퍼파라마그네틱이 뭐냐?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 내에 홀전자들이 다 페어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반자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마그네틱. 그리고 하나하나씩 홀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파라마그네틱, 상자성이라고 부르는데,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이 오면은 스핀들이 정렬을 하게 되지만 얘 자체가 자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페로마그네티즘이라는 게 자성을 갖는,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페로마그네틱한 물질의 대표적인 게 아이온 옥사이드입니다. Fe3O4는 스핀넬 구조를 갖고 있고, 스핀넬 구조에서 하나하나의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있는 아이온 2가가 홀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이 정렬을 해서 자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굉장히 크게 벌크하게 만들어 놓으면 벌크한 결정 안에서 자성들이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서 페로마그네틱한 강자성을 띠는데, 이걸 굉장히 잘게 쪼개서 나노파티클 형태가 되면은 그거보단 좀 약한 형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그네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자체가 자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자기장 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쉽게 변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이온 옥사이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이아그노시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테라피에서도 사용을 한다. 다이아그노시스는 이 아이온 옥사이드가 MRI 컨트라스팅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테라피는 뭐 뒤쪽에서 다른 설명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온 옥사이드가 갖고 있는 인트린직 프로퍼티가 다이아그노시스도 할 수 있고 테라피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더 붙이면은 재밌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어떤 거냐?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에 서피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타겟에 더 잘 찾아가도록 만들어준다든지, 롱텀 서큘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하면은 나노 테라피에서 한 가지씩의 성질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테라피, 아이온 옥사이드 테라피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퍼서미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살짝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 병변 부위에 아이온 옥사이드가 존재하도록 만들고,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자기장에 따라서 아이온 옥사이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들끼리 프릭션도 만들고 하면서 묘하게 한 40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줍니다. 단백질이 40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단백질 액션을 못하니까 그 세포가 죽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이는 게 되겠죠. 그런 점이 이제 하이퍼서미아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고, 자성 나노 입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번쩍번쩍하는 것은 로다민 다이라는 것이고요. 그 형광체로서 이 물질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 사이클릭 펩타이드입니다. 여기 사이클릭 펩타이드는 세포 내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인식할 수 있는 타겟 스페시피시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뭐 NH2라든지 이런 거 더 붙여가지고 다른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온 옥사이드 자체는 MRI 컨트라스팅을 할 수도 있고 하이퍼서미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나노 딜리버리 캐리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인데요. 여기 좀 더 복잡하죠. 내용 먼저 읽어봅시다. Human serum albumin can be electrostatically adsorbed onto the dopamine IONP surface to endow the particle with water stability. Most of physiological solution is aqueous. Preventing agglomeration in aqueous condition is important. 오늘 이 시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이겁니다. Water stability. Physiological solution. 생체는 우리 사람 몸만 하더라도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도 물이고, 물이 화학 반응의 생명의 화학 반응의 메타볼리즘의 기본 용매입니다. 친수성이면 몸 안에서 잘 녹아 들어가서 액션을 할 건데, 소수성이다.
자기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특히 이 나노테라피들은 혈관에 주사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혈관은 혈액이 99%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하이드로필릭하지 않다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노파티클들이 덩치가 커져서 마이크로파티클이 되면은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워터 스테빌리티가 중요한데, 워터 스테빌리티라는 건 뭉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꿔주면 잘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장자리에 보라색하고 녹색으로 그려진 것이 휴먼 시럼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부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피스에 뭔가를 부착을 해나갔냐, 아이언 옥사이드 표면에 도파민을 붙였고요. 도파민은 약물입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하는 약물인데 아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옥사이드 표면에 정전기적으로 부착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한 물성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아이언 옥사이드의 표면은 마이너스로 내전된 제타 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알부민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파민만 붙여 놓은 상태 혹은 아이언 옥사이드만 있는 상태에서는 물의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는 일들이 체내에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일들이 생길 건데, 알부민으로 부착을 해놓으면은 이 상태로 파티클 하나하나가 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휴먼 시럼 알부민의 표면에는 아민기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단백질들은 아민 말단과 카복실릭 엑시드 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민 말단을 갖고 있는데, 아민 말단에 사이아닌 다이라는 형광체고요. 도타 커퍼라고 하는 그 방사선 동위 원소를 킬레이팅을 하고 있는 물질을 부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민 말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또 하나씩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액션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코어가 되는 파티클은 MRI 컨트라스팅을 할 수 있거나 하이퍼서미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표면에 부착된 도파민은 약물로서의 액션을 하는 거고요. 그 바깥쪽에 붙어있는 휴먼 시럼 알부민은 그 피지올로지컬한 솔루션에서 분산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는 방사선 치료나 이미징을 할 때 쓰이고, 사이아닌 다이는 이미징을 할 때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역할들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는 몇 가지 슬라이드들에서는 아이언 옥사이드들의 기본적인 펑션인데요. 펑션에서 T2라고 하는 용어, R2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고, 요거는 MRI 컨트라스팅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내용을 좀 더 잘 보여드리는 게 좋겠는데, 아이언 옥사이드들을 한 수 나노미터 정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뭐 고분자 코팅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응집이 된 덩어리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집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표면 처리만 잘 돼 있으면 더 이상 더 커지진 않아요. 얘네들은 슈퍼파라마그네틱한 물질들이 부착이 집계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그려보면은 슈퍼파라마그네틱한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아이온 농도에 따라서 T2 릴렉시비티라는 걸 찍어보면 리니어한 그 성질이 나오는데, 이 리니어한 성질에 의해서 MRI 컨트라스팅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MRI 컨트라스팅 할 수 있는 효과가 요건데요. 요게 MRI 컨트라스팅을 하는데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까지 그 시험관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농도별로 쭉 놓고 난 다음에 MRI 장치에서 찍은 겁니다. 빨간색은 MRI 시그널이 높게 나온다는 거고, 파란색은 낮게 나온다는 건데, 위에 있는 HSA가 부착된 아이언 옥사이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와 고농도일 때 시그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몸에 이제 MRI를 찍어보면은 조영제가 없는 곳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고, 조영제가 존재하는 곳은 강한 빨간 시그널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리니에리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